1948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달도 지나지 않았던 밤입니다.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했고 곧바로 무기고를 장악해 시내로 진입합니다. 여수와 순천의 경찰서와 관공서가 점령됐고 그 과정에서 장교와 경찰,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0월 22일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거부였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무력으로 도전받은 사건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여순 사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사건이 계엄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왜 논쟁이 되었는지 기록에 남은 사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밤,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상급 부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제주 4.3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거부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력은 무기고를 장악했고 곧바로 실탄을 휴대한 채 여수 시내로 이동합니다. 이 시점부터 상황은 군 내부 문제를 넘어선 무장 사태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이 먼저 거리로 나선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조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이동했다는 사실은 당시 군보고와 공식 기록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연대 내부에는 좌익 계열 조직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 지창수 상사가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사건은 즉흥적 충돌이 아니라 내부 결속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전개됩니다. 그날 밤 반란에 동조하지 않은 장교들이 체포됩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저항한 병사들 역시 즉결 처형됩니다. 군 지휘 체계는 그 순간 붕괴됩니다. 이어 병력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관공서를 점령합니다. 공무원과 경찰, 지역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희생됩니다. 도시는 더 이상 행정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단순한 출동 거부가 아니라 무기를 유지한 채 국가의 지휘 체계를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여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날 밤 병력은 순천으로 이동했고 순천 역시 무장 병력에 의해 장악됩니다. 통신선이 끊기고 경찰서와 주요 관공서가 점령됩니다. 행정과 치안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거리와 건물에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제주 출동 반대, 미군 철퇴, 인공 수립을 주장하는 문구들이 게시됩니다. 이는 당시 신문과 보고서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한 군 내부 항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면서 무장 행동은 군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무장 병력은 지역의 좌익 조직과 결합합니다. 군인과 민간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구역이 넓어집니다. 병력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곡성, 남원, 벌교, 화순, 보성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은 군과 군 사이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 우익단체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적인 폭력이 발생했고 재판이나 공식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에서는 경찰 책임자가 체포된 뒤 고문을 당하고 살해됩니다. 체포된 이들의 시신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채 발견됩니다. 이 역시 당시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진압작전 이후가 아니라 무장 병력이 지역을 장악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당대 인식도 분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뒤인 1948년 10월 30일, 김군은 여수 순천 사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군은 이 일을 여수 순천 등지의 반란이자 대규모적 집단 테러 행동으로 규정하며 부녀와 유아까지 희생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접한 당대 인사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 뒤 정부는 대응에 나섭니다. 1948년 10월 22일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지역 소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역 군인이 무기를 유지한 채 도시를 점령했고 치안과 행정이 동시에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여수와 순천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택한 배경은 분명합니다. 사태를 군 내부 문제로 두기엔 이미 무력 사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국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정부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점령 지역을 되찾기 위한 군 작전이 전개됐고 무장 병력은 산악지대로 이동하며 유격 형태의 저항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희생이 발생합니다. 진압작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고 전남 동부 일대에서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판단이 질서 회복이 아닌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다시 세우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미 무장 병력이 국가의 지휘 체계를 벗어나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군 내부에는 훗날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박정희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 그가 군 내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숙군과 국방정책에 관여하게 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국가의 향방과 군의 미래가 함께 걸린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로 합니다. 이후의 선택은 사건의 진압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여순 지역의 무장 사태가 진압 국면에 들어간 이후 정부의 대응은 사건 수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건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방향이 이동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군 내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었습니다. 무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군 조직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숙군 작업으로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군 지휘 체계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식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조직적으로 무장을 유지한 채 국가 통제를 벗어났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이어집니다. 여순 사태 이후 무장 전복과 조직 활동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당시 정부의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무력으로 국가 질서가 흔들린 상황에서 사후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조치들은 곧이어 벌어질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도 맞물립니다. 군과 행정조직 내부의 정비는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여수는 그렇게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력에 의한 내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립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부르는 이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건 직후와 상당 기간 동안 공식 문서와 언론, 교과서에서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혹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후 일부 자료에서는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라는 명칭이 병기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명칭이 달라지면서 사건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반란이라는 표현은 군 조직이 국가의 지휘 체계를 벗어나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사건이라는 표현은 발생 사실 자체를 기술하는 중립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중심에 둘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읽으셨습니까? 생각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